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당신과 나 사이입니다.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고 너무 가까워서 상처 입지 않는 거리를 찾는 법이란 부제가 있습니다. 상처 주기도 싫고 상처 받기는 더 싫은 사람들에겐 거리가 필요하다. 가족과 나 사이에 필요한 거리는 20cm, 친구와 나 사이에 필요한 거리는 46cm, 회사 사람과 나 사이에 필요한 거리는 1.2m라고 합니다. 지은이 김혜남, 정신분석 전문이셨죠. 43세에 발병하신 이후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많은 책을 내고 계십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면 끝내 싸우고 돌아서게 됩니다. 관계를 끊으면서 서로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노력 또한 관계를 더 어긋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럴 때는 애쓰지 말고 거리를 두십시오. 둘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은 결코 서운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는 경험해보면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이 가까운 이보다 오히려 낯선 이에게 더 친절하다는 사실이다. 아버지와는 대화를 나눈 지 너무나 오래된 딸이 길을 헤매는 여행객을 보면 먼저 다가가 길을 알려준다. 친한 친구와 연락한 지 오래되었다고 한탄하는 박 대리는 같은 회사 팀원들과 일주일에도 2-3번씩 술자리를 한다. 서글서글하고 친절해 회사에서 스마일맨으로 통하는 최 과장은 집에만 들어가면 입을 봉한 듯 말이 없어진다. 낯선 이를 만나면 호의를 보이며 그 말에 귀 기울이던 사람들이 가까운 이에게는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힘들지라고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마치 각자의 섬에 고립된 듯이 살아간다. 그러고는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한다. 길거리에서 만난 친절한 이가 알고 보면 남편을 원망하는 아내고 아버지를 본체 많지 않은 아들이며 사랑하는 이와 크게 싸워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고 친구들과 연락한 지 반년이 넘은 무심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사람들과는 잘 지내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각자의 섬에서 외롭다고 말하는 걸까? 무엇이 당신과 나 사이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있는 걸까? 30여 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활동하며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 그들은 모두 마음이 아파 나를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그들을 가장 아프게 만든 사람들은 바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싶었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못나고 열등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을 싫어하게 되거나 떠나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상처가 너무 아팠던 그들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적당히 자신을 감춘 채 살아가기를 택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해주기를 바라지만 막상 상대방이 다가오면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기를 반복한다. 아니면 뭔가를 아주 특별하게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완벽해지려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 지쳐버린다. 더 이상 노력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깊은 우울뿐이다. 하루하루 사는 게 의미 없고 그저 힘들다고 느끼는 그들은 끝끝내 내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처 입기를 두려워하는 한 그들은 상처에서 끝내 벗어날 수 없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남들에겐 꽁꽁 감춰왔던 못나고 약한 모습을 그에게 보여도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즉 상처 입기를 각오해야만 그토록 원하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상처 입기를 각오했더라도 막상 가까워지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상대방이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고집하면 화가 나기 때문이다. 한없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이 자기 고집을 부리면 그가 낯설게 느껴지고 그만큼 멀게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안 그래도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마저 내 맘 같지 않으면 우울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거라고 애써 스스로 위로해봐야 끓어오르는 화를 어쩌지 못해 우라통이 터진다. 그러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방이 미워지고 자연히 그를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얼굴을 안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인간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관계를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큼 지옥 같은 일도 없기 때문이다. 관계의 지옥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역시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걸까? 부끄럽지만 나 또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아니, 지옥 같은 관계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가는 대신 나는 내 관점을 바꾸는 방법을 택했다. 혹시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닌지, 애초에 내가 포기하거나 버려야 할 것은 없었는지를 자문해 보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일과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데는 소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작년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약을 먹었는데도 갑자기 몸이 굳어버려서 음식 차리는 것도 못 도와주고 설거지도 못하고 숟가락질도 잘 못해서 친구가 떠먹여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야 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 같은 내가 너무 싫었다. 그런데 내 표정이 안 좋은 것을 눈치챈 한 친구가 그렇게 말해주었다. 해남아, 너는 그냥 그렇게 있어주기만 해도 좋아. 아무 쓸모없는 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엉엉 울고 말았다. 그동안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통을 홀로 견디며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한 것이다. 한참을 울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것은 없지만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 어떤 고통이 와도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얻었다. 그런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나는 당신 곁에도 그런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란다. 아니, 적어도 내가 40살이 되도록 저질렀던 실수를 당신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서로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면 누군가에게 어깨를 내주는 법과 함께 잘 기대는 법을 배워서 당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 페이스북에서 맺을 수 있는 친구 수는 최대 5,000명이라고 한다. 5,000명이 넘으면 더 이상 친구 맺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보통의 사용자들에게 5,000명은 매우 큰 숫자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친구 5,000명을 꽉 채운 사람들이 페이스북 상에서 상당히 많다고 한다. SNS는 또 어떤가? 쉴 새 없이 울리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단체 대화방 알림은 일을 방해하는 지경이다. 그 알림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줄지어 나열된 대화방을 쉽게 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휴대전화 목록에 빼곡히 저장된 수백 개의 이름과 수많은 SNS 친구들 중에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달려와 줄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한 설문조사에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 3명에서 5명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 메신저 친구가 350명이나 된다는 한 사람은 갈수록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예전에는 늘어나는 친구 숫자를 보며 오출한 적도 있었지만 그중 실제로 연락하며 지내는 사람은 채 20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세태에 대해 뉴욕 대학교 에릭 클리넨버그 교수는 관계의 욕구를 질이 아닌 양으로 채우려는 것은 허망한 시도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래서일까? 그는 요즘 관태기에 시달리고 있다. 관태기란 관계와 권태기를 합성한 신조어로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권태를 느끼는 현상을 일컫는다. 새로운 관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더러 관계 유지에 드는 노력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태기에 빠진 이들은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친목 모임이라도 피하고 차라리 혼자 있기를 선택한다. 그처럼 최근 인간관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뉴욕 대학교 달튼 콘리 교수는 현대인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정보, 관계, 노동의 삶의 에너지를 모조리 빼앗기기 때문에 일과 뒤에는 관계를 차단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무한한 수의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하지도 않은 인간관계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소중한 관계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보통 부모들은 아이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10대 자녀와 대화하는 데 쓰는 시간은 매주 고작 16분 미만이다.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친구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연락하는 데 쓰는 시간은 1년에 몇 분이나 되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관계일수록 그에 쓰는 시간도 비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오히려 우리는 부차적인 관계들에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만약 인간관계가 일처럼 생각되고 피곤하게만 느껴진다면 정작 중요한 관계는 내버려둔 채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관계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들을 떠올리며 그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인지부터 결정하라.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더 쓰겠다고 마음먹으면 불필요한 관계를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로부터 기쁨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어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게 된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소모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인간관계가 귀찮고 관계를 정리하는 일조차 피곤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그것은 어쩌면 너무 숨가쁘게 앞으로만 달려가느라 쉬지 못했다는 사실을 마음이 먼저 알고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그냥 잘 쉬는 것이 답이다.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거리 두기를 상대방을 차단하고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신경을 끄지 못한다. 상대방이 나로 인해 약간이라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 괜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린다. 반대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심하기는커녕 태도 변화가 없으면 화가 나게 된다. 여전히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거리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존중을 넣는 것이다. 이때 존중은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고치려고 들지 않는 것이다. 즉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고 그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만 거리를 두는 것은 나도 당신을 존중할 테니 당신도 나를 존중해 달라는 의미다. 내가 상대방을 함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듯 상대방도 나에게 그럴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언젠가 어느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그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으며 그 공간 사이의 반응을 선택할 힘과 자유가 있다. 그 선택 속에 나의 성장과 행복이 존재한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이라는 말을 남겼다. 서로 덜 상처 주면서 살고 싶다면, 관계로 인해 더 이상 괴롭지 않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거리를 두어라. 둘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은 결코 서운해할 일이 아니다. 그것이 얼마나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는 경험해보면 바로 깨닫게 될 것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에게는 거리가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기대고 싶어하는 의존 욕구만큼이나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독립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 인간관계를 통해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며 그로 인해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관계 때문에 남과 다른 나의 정체성이나 독립성이 침해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친밀감과 거리감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다른 한쪽은 멀어진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망과 좌절은 한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공간이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사람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만원 버스를 탔을 때 불쾌함을 느끼는 것도 모르는 사람과 거의 붙어 있게 되면서 자신만의 공간인 퍼스널 스페이스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그가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나를 구속하려 들까봐 겁을 먹게 된다. 반대로 내가 조금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혼자 있고 싶다고 해보자. 그러면 상대방은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너무 가까워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은 거리를 확보하는 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에 대해 고슴도치의 이야기를 빗대어 설명한다. 겨울의 고슴도치들은 서로 온기를 느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된다. 상처 입은 고슴도치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나지만 추위는 다시금 서로에게 다가가게 만든다. 이처럼 고슴도치들은 가까이 다가갔다 뒤로 물러서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러나 서로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거리는 분명 존재하며 고슴도치들은 최적의 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퍼스널 스페이스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로. 그는 저서 숨겨진 차원에서 인간의 공간 사용법에 대해 4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느 만큼의 거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먼저 밀접한 거리 (Intimate Distance Zone은 0에서 46cm 미만으로 사랑을 나누고 맞붙어 싸우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등의 행위가 일어나는 거리를 말한다. 소리보다 촉감이나 후각 등의 감각이 주요 소통 수단이 된다. 가족이나 연인처럼 서로의 친밀도가 가장 높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다지 가깝지 않은 사람이 불쑥 이 거리를 침범해 들어오면
사람은 움츠러들고 긴장하며 불안해하면서 위협을 느끼게 된다. 즉 자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거리이므로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은 개인적 거리 Personal Distance Zone으로 46cm에서 1.2m이다. 접촉을 꺼리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리를 지칭하기 위해 원래 동물학자 하이니 헤디거가 사용한 용어로 서로 팔 길이만큼의 사이를 뜻한다. 그것은 곧 손을 뻗으면 상대방의 손발을 잡을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다. 주로 친구나 그만큼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접촉보다는 주로 대화로 의사소통을 하며 적당한 친밀감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격식을 필요로 한다. 가벼운 스킨십을 하면서 다가갔을 때 상대방이 편안해하면 호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스 조는 1.2m에서 3.6m로 지배의 한계를 넘어선 거리다. 어떤 특별한 노력이 없는 한 상대방과 닿지도 않고 그럴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비개인적인 업무가 행해지며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성격을 띈다. 사적인 질문이나 스킨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에서도 격식을 갖추는 예의가 요구된다. 회사 사무실이나 넓은 공간에 놓인 탁자를 사이에 둔 소그룹의 회의나 모임 등이 이에 속한다. 끝으로 공적인 거리 Public Distance Zone은 3.6m에서 7.5m인데 이는 개인과 대중 사이의 거리로 과장된 목소리와 함께 몸짓이나 자세 등 비언어적 의사 전달 수단이 요구된다. 교사와 학생, 연극 배우나 가수, 강사와 청중 사이의 연설이나 강의 등에 필요한 거리다. 이처럼 에드워드 홀은 4가지 거리를 제시하면서 문화나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그 거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어린 시절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특히나 화목한 가정에 대한 환상이 크다. 항상 웃음이 넘치고 수다가 넘치고 사랑이 흐르는 즐거운 집을 꿈꾸며 그런 집에서는 싸움이란 걸 모를 것 같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화목한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어느 순간 우리 집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방증이 되어버린다. 화목한 가정은 안 싸우는 가정이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할 줄 아는 가정이다. 갈등이 없는 집은 한 군데도 없으며 그 갈등을 서로 모른 채 덮어두거나 본체만 채 살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싸움은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갈등이 없으리라는 환상부터 버려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하지만 싸움 그 자체가 두려워 피해버리면 갈등이 풀리기는커녕 더 깊어진다. 게다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이들은 부모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차린다.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공부를 못하고 착하지 않아서 부모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부모 사이의 갈등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미숙한 부모들은 아이의 죄책감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서 안 그래도 힘든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든다. 남편에게 화가 났는데 그 화풀이를 아이한테 하는 식이다. 너만 안 태어났어도 나는 네 아빠랑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러면 아이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엄마 아빠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해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더 황당한 사실은 세월이 지나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깜짝 놀라며 자기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당시 자기의 하소연을 늘어놓을 상대가 필요했고 마침 그 자리에 있는 아이에게 다 쏟아붓고 나서는 그 일을 잊어버렸을 따름이다. 부부 사이에 쌓인 갈등을 어떻게든 서로 풀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애꿎은 아이가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종종 말한다. 가족 간에 싸우지 않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잘 싸우는 법을 익히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면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잘 싸우는 법이란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무엇을 양보하고 배려해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싸운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행복한 건 아니다. 서로 핥히어 상처 주기 위해 싸우거나 너무 자주 다투는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갈등을 풀기 위해 싸우는 것은 꼭 필요하다. 갈등이 골마 썩거나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말이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적절한 좌절을 주어라. 작은 일이라도 혼자 힘으로 해내면 뿌듯한 성취감을 느낀다. 그 성취감은 더 어려운 과업에 도전하게 만들고 설사 실패한다고 해도 다시금 도전할 용기를 내게 만든다.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면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빼앗아 대신 해버릴 때가 있다. 그처럼 모든 엄마가 해주는 아이는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자기가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엄마부터 찾게 된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무너지고 만다. 몇 걸음 더 걸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얼른 안아버리면 그 순간 넘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도 결국 혼자 걷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기회를 자꾸 주어야 한다. 적절한 좌절을 일부러라도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만 아이는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와 위기도 자기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좌절의 경험이 너무 적다. 아이가 원하면 어떻게든 아이의 짐을 들어주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풍족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란 부모는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아이들이 바라는 것을 웬만하면 해주려고 노력한다. 뭐든지 원하면 금방 가질 수 있게 된 아이들은 도통 인내할 줄을 모르며 욕구 통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인내할 줄 모르는 아이는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된다. 반면 좌절을 겪어본 아이는 조그만 거라도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너무 힘겨운 좌절은 위험하지만 적절한 좌절을 통해 인내하고 노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이에게 매우 중요하다. 부모는 힘없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지만 언젠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아이에게 필요한 힘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한 번은 부모나 스승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안 된다. 데무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말이다. 34년 전 나는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3년 전에는 딸이 결혼을 하면서 독립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가 독립할 때는 그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설레는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딸이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니 솔직히 기쁘지만은 않았다. 딸이 좀 더 내 곁에 머물러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결혼 준비에 한껏 들떠있는 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딸이 마냥 어리게만 보이는 것 또한 어쩔 수 없었다. 그제야 나는 부모로서 2차 관문에 들어섰음을 알게 되었다. 자식을 품 안에서 보호하고 보살피던 역할에서 벗어나 다 큰 자녀를 떠나보내고 그 자녀가 자기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렇게 딸의 독립을 앞두고서 심란해하는 나를 돌아보며 자녀의 독립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둥지를 떠나는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이가 멋지게 독립해서 자신의 인생을 씩씩하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서도 정작 독립을 받아들일 준비는 하지 못한 부모들. 그들은 은연중에 자녀에게 너는 세상을 너무 몰라.
얼마나 험한 곳인데 라며 겁을 준다. 그래야 자녀가 두려운 마음에 자신들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여전히 자녀가 자신들에게 의존하고 밀착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독립을 막을수록 자녀는 엇나가게 된다. 독립을 막는 부모에게서 벗어나는 게 목표가 되어버려 정작 독립했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는 바보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부모는 자녀를 곁에 두고 싶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 자녀가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말이다. 사람들은 독립은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 관계가 멀어지는 슬픈 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녀의 독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성장하면서 서로의 역할이 달라지는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 자녀는 독립해서 자신의 가정을 일구어야 한다. 그때 부모가 할 일은 절대적인 보호자 역할에서 벗어나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다. 에베레스트 같은 고산을 오를 때 원정대는 베이스 캠프를 먼저 설치한다. 원정대가 휴식을 취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전진 기지이자 안식처인 셈이다. 그래서 원정대는 정상을 공략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 쉬면서 기운을 충전한다. 어른이 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베이스 캠프다.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 잠시 돌아와 편안히 쉬면서 위로를 얻는 곳.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도전할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베이스 캠프인 것이다. 지치고 힘든 자녀에게 그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가족은 든든한 힘이 된다. 하지만 결국 정상에 오르기 위해 도전하는 것은 자녀의 몫이다. 독립한 자녀가 여전히 불안하고 못 믿었고 걱정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큰 자녀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훈수를 두면서 자녀의 인생을 쥐고 흔들려고 해선 안 된다. 어차피 떠날 자녀에게 그것은 또 다른 정신적 부담과 마음의 상처가 될 뿐이다. 둥지를 떠나는 자녀에게 부모가 해줘야 할 것은 바로 축하와 격려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자녀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일이다. 그래야 독립한 자녀는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부모에게 연락을 한다. 가족이 진정한 마음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기대야 할 존재가 아니라 기대는 것을 불필요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다. 미국의 작가 도로시 캔필드 피셔의 소설 며느리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요약해 놓은 문장이다. 어쩌면 부모와 다 큰 자녀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각자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서로 사느라 바쁘면 연락이 뜸할 수도 있고 때론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누군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은 빛나는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다. 다만 그는 곁에서 자기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곁에서 묵묵히 잘 들어주는 것뿐이다. 아무리 상대방이 틀렸고 당신이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은 그 입장에 서서 끝까지 들어주어라.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비판하려 들지 마라. 상대방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잘 헤쳐나갈 것이라 믿고 기다려줘야 한다. 그것이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길이다. 그래서 어쩌면 최고의 조언은 잘 들어주는 것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에서 주인공 필립은 상위 1%의 백만장자지만 전신마비로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도 느낄 수도 없어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간다. 그는 하루 종일 자신을 돌봐줄 도우미를 찾고 있는데
그 앞에 젊은 흑인 청년 드리스가 나타난다. 감옥에서 이제 막 출소해 돈 한 푼 없는 드리스가 가진 것이라고는 멀쩡한 사지뿐이었다. 하위 1%에 속하는 드리스는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을 받으려면 채용이 거부되어야 했기에 필립에게 지원서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필립은 드리스에게 호기심을 느껴 2주 동안 자신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지 내기를 하자고 한다. 의리의리한 저택의 욕실에 반한 드리스는 내기를 받아들이고 두 남자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된다. 영화는 공통점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는 고용인 필립과 피고용인 드리스가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낸다. 사람들은 필립의 부를 부러워하는 동시에 필립의 장애를 동정한다. 하지만 드리스에게 필립은 자신과 비슷한 욕구를 지닌 한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필립은 드리스와 있으면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 라고 말하며 전과 기록을 들먹이며 드리스를 조심하라고 말하는 친척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그 친구의 출신과 배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드리스 또한 자신을 범죄자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필립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둘은 낄낄거리며 파리의 밤거리를 쏘다니고 담배를 피우고 때론 깊은 속내를 서로 꺼내 보이며 친구가 된다. 장애도 가난도 취향도 인종의 벽도 없는 그저 마음이 통하는 친구 말이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네. 나중에 필립이 드리스에게 한 말이다.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 없다. 누군가가 나의 존재로 인해 행복해졌다는 것만큼 빛나는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당신에게는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전에는 분명 친했지만 어느새 연락이 끊긴 친구들. 매일같이 붙어 다녔는데 오해와 다툼으로 멀어진 친구들. 나는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 확신이 안 서는 친구들이 떠오른다.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친구와 한 달에 한 번 안부를 전하는 것도 힘들어지면 우리가 정말 친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이 바로 우정이다. 우정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아무 의무 없이 가장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다. 대부분의 만남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지만 친구는 단지 좋아서 만난다. 우리는 친구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며 친구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같이 성장해 나간다. 그런데 좋은 친구는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안의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다. 내 곁에 있으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영화 언터처블에서 필립이 말했듯 우정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정은 영원하지 않다. 보통 어릴 적 동네 친구나 학교 친구들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학교를 졸업해 각자 다른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만나는 것도 힘들어진다. 직장에서 업무가 늘어나고 아이들과 부모님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늘어나면서 친구와 정서적인 유대를 끈끈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 인생의 한 시기를 같이 보내며 서로 성장을 도왔다는 사실만 남을 뿐 현재 서로의 모습에 대해 아는 게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인생의 한 부분을 치열하게 공유했던 친구가 있었다면 그것은 행운이다. 그 시절을 같이 추억할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말이다.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아이들이 클 때까지 서로 바빠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보다 친구 사이를 더 위협하는 것은 시기심이다.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거나 성공을 거두었을 때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을 뜻한다.
상대방이 나보다 나아 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기심이 커지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 상대를 증오하고 그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든다.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해주기는커녕 그를 비참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 친한 친구에게만 털어놓았던 모든 것들이 나를 아프게 찌르는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정도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시기심을 느낀다. 언젠가 한 환자가 말했다. 선생님,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잘됐다 싶었거든요. 물론 그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요. 그런 제가 너무 무서워요.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친구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니 시기심이 약간 생겼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친구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시기심이 친구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망친다는 것을 알기에 시기심이 폭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러고 보면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절대 친구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얘기도 반복해서 들으면 지겨운 법이다. 모두 친구를 위해 하는 말이겠지만 수차례 지적하며 단점을 고치라고 강요하면 관계만 나빠질 뿐이다. 만약 나쁜 남자에게 끌려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아무리 말려도 친구는 자기 마음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쁜 남자에게 끌려다닐 것이다. 친구로서 더 중요한 역할은 그가 남자에게 상처받고 돌아왔을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것이다. 우정을 시험한다며 친구에게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줄 수 있느냐는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마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친구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리고 친구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단점과 잘못을 어느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어야 한다. 나의 단점을 친구가 받아주는 것처럼 말이다. 친분이 두터운 한 교수가 언젠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 자신도 사람 사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보다 더하단다. 그래서일까? 나는 친구가 별로 많지 않다. 반면 외향적인 남편은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즐긴다. 그래서 친구가 정말 많다. 그런데 만약 나보고 남편처럼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달력을 각종 약속으로 채우라고 하면 나는 스트레스만 받을 뿐 절대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내향적인 나는 소수 사람을 깊이 사귀는 타입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 편안하고 즐거운 자리를 갖는 걸 즐긴다. 그렇지만 나는 내향적인 성격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많은 일을 부러워한다. 그래서 내향적인 성격을 외향적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기 성격과 맞지 않은 방식으로는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기 힘들다. 친구 많은 사람이 부럽다고 억지로 사람들을 더 만나봐야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이다. 그러니 친구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친한 친구가 50명이 넘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어떨까? 누구나 타인에게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50명 중 1명일 뿐이라는 사실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50명의 친구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면 이는 베스트 프렌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작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달려와줄 친구가 없다는 뜻이다. 친구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너무 아프거나 부끄러워서 감춰왔던 비밀이 있는 법이다. 우리는 보통 그런 비밀을 매우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는다. 비밀을 알아도 친구는 나를 멀리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친구가 나를 위로해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내 허락도 없이 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누가 경솔하게 그런 짓을 하겠냐고 반문하지만 생각보다 친구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악의가 있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니다. A, B, C가 친한데 A가 B에게만 털어놓은 비밀이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정작 B는 셋이 친하니까 C가 알아도 되겠지 생각하고 무심코 그 비밀을 C에게도 말해버린다. 친구의 비밀을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남자친구나 가족에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관계든 마찬가지지만 친구 관계 역시 유지하기는 어려워도 깨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러니 친구의 비밀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지켜주어라. 아무리 세상에 비밀은 없다지만 입이 가벼운 사람은 특히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법이다. 누구나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미움받기를 두려워한다. 작정하고 타인에게 미움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내가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쉴 새 없이 일하고 항상 남보다 더 많은 책임을 떠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도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수 있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밤늦도록 일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애썼고 아무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다.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수록 더 노력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던 여자 동기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야, 너만 없으면 내가 제일 주목받을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밀리잖아. 나는 네가 싫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동기가 도와달라고 해서 며칠 동안 야근까지 해가며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보고서로 그 동기는 우수사원상까지 받았는데 고맙다는 말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가 두려웠다. 자신이 아예 회사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여자 동기를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보람을 얻고 싶어 하지만 그 단순한 걸 얻기 위해 참 많은 것들을 견뎌야 한다. 특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고 마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타인에게 날카로운 칼을 휘두른다.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사가 나를 싫어하면 낮은 평가 점수를 받고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팀 전체가 부진하면 승진을 못하는 등 온갖 불합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런 상황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누가 뭐라든 내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직장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가 아무리 예뻐도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게 인생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미국에만 30%가 넘는다. 이순신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킬 각오가 된 장군이었지만 당시에는 모함을 당했다. 그렇게 보자면 나를 아는 사람들 중 30에서 40%만 나를 좋아해 준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될지 모르겠다. 당신도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신도 누군가의 사랑 고백에 싫다고 대답한 적이 있고 누군가가 친해지고 싶다고 다가오면 슬쩍 거부한 적도 있을 것이다. 또 당신에게 별로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가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당신의 노력 여부에 상관없이
당신에게 별 관심이 없거나 당신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당신이 아는 사람 모두가 당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면 욕심이 아닐까? 만약 그런 욕심으로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미움받는 게 그만큼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자신에게 혹독해지지 않을 수 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마라. 그들은 모두 자신을 위해 산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슴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다. 또한 미움받지 않으려고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일에 쏟게 해주는 고마운 진실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이 책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마주칠 수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글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으로 우리를 이해시켜주는 말들로 인간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기쁨이나 갈등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주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